자, 잘 쉬셨죠? 자, 이번 시간에 이제 시장 실패, 정부 실패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장 실패, 정부 실패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아까 앞에서 앞전 시간에 봤던 그 역사 전개 속에서요, 경제사적인 흐름 속에서 시장 실패다 그랬을 때는 시장에다 자율성을 많이 줬는데, 그런데 결국에는 어떻게 됐을 때, 그런데 시장에서 비효율성이 생겼을 때 이거였죠. 그 다음에 정부 실패다 그랬을 때는 정부에게 많은 또 역할을 맡겼는데 정부에서 또 이제 이 경제 정책 같은 걸 하다가 그러다가 비효율성을 초래했을 때 우리가 또 정부 실패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래가지고 간단히 또 이것도 좀 보면 우리가 이제 실패라는 말은 어쩔 때 쓰는 말이라고요? 실패다 그랬을 때는 비효율성이 초래됐을 때 쓰는 말이에요. 원래 비효율성의 초래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좀 우리는 이게 경제학을 하는 게 아니고 행정학을 하는 거니까 경제 현상에서 벌어졌던 여러 문제점이 있으면 꼭 굳이 비효율성의 측면이 좀 아니더라도 그냥 뭐 시장 실패 안에다 좀 넣어주고 뭐 이렇게 하는 경향은 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 거잖아요. 시장 실패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봤던 것들이 뭐가 있냐면은, 시장 실패다 그랬을 때 일단은 시장 경제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이 원래 있는 거잖아요. 그 문제점들로 들여다보면 이게 이제 빈부격차의 문제가 있어요. 빈부격차, 양극화 뭐 이런 문제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경기 순환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했죠. 경기 순환의 폭이 매우 크다 이런 부분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런 것들과 더불어 원래 경제학에서도 시장 실패라는 애들이 있거든요. 본격적인 시장 실패들이 있어요. 비효율성과 진짜 직결되는 시장 실패들이 있는데, 이제 그게 보면은 독점 기업의 등장이죠. 독점 기업의 등장 같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자연 독점 이렇게 해가지고 또 공부를 했어요. 독점의 종류가 많은데 그 중에서도 자연 독점 대표 선수로 이렇게 봤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시장 실패로 봤던 것이 외부 효과가 있었습니다. 외부 효과. 외부 효과가 있는데, 외부 효과에는 긍정적인 외부 효과와 부정적 외부 효과가 있었잖아요. 긍정적 외부 효과를 외부 경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부정적 외부 효과를 외부 불경제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외부 불경제. 자, 그래서 외부 경제, 외부 불경제 이렇게 또 나눠지고요. 그 다음에 또 시장 실패의 종류에 우리 이제 또 공공재 문제가 있었어요. 그죠? 공공재 문제라든가 공유자원의 문제 같은 거, 공유자원의 비급 뭐 이런 것도 얘기했었죠. 이런 것도 얘기했고, 그 다음에 또 정보격차 같은 것도 공부를 했어요. 정보격차. 정보격차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보격차에 따른 비효율성의 초래가 정보격차에 따른 역선택의 문제가 있었죠. 역선택으로 인한 비효율성, 즉 역선택을 써드릴게요. 역선택 문제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예, 이 역선택 문제 이런 것들도 이제 일종의 대리 손실인 거죠. 자, 그래가지고 이런 그 종류들을 두루두루 우리가 이제 시장 실패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정부 실패가 있었죠. 시장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서 사실은 뭐가 필요한 거예요? 시장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 가지고 정부 개입이 이제 필요한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정부 개입의 당위성이 있는 거죠. 정부 개입의 당위성이 있다. 당위성. 정부 개입의 당위성이 있는데, 이 정부가 개입하다 보니까 또 다른 정부 실패들이 또 나타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부 실패다라고 했을 때 어떤 것들이 있느냐? 정부 실패에서 보면은 정부의 독점적인 지위로 인한 X 비효율성 같은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정치적인 고려 같은 거 하는 거 있죠? 파생적 외부 효과. 그죠? 이런 것들을 또 꼽아봤었습니다. 그죠? 정부가 개입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 그죠? 그리고 이제 권력의 편제. 권력이 편제돼 있다 보니까, 그렇죠? 권력이 편제돼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됐다 그랬나요? 여기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여기에 그 정부에 대해 가지고 지대추구행위, 포획 현상 같은 것들이 또 이렇게 일어나기도 한다 그랬었습니다. 맞나요? 네, 이랬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정보가 또 너무 적어서 시장 정보의 부재, 시장 정보의 제한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시장 정보의 제약. 이걸로 인해서 합리적 선택을 하기가 또
매우 어려웠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정부 실패까지 이렇게 보면서 우리 문제에서는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한번 또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13번 들어갑니다. 보이지 않는 손과 관련이 없는 거 그랬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애덤 스미스잖아요. 애덤 스미스고 시장 메커니즘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공유제 비극, 소우정부주의, 완전 경쟁 뭐 그랬는데요. 여기서 이제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하면은 이게 자유방임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공유주의 비극하고는 좀 관련이 없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됩니다. 자, 이제 공유주의 비극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손의 영역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예외적으로 좀 문제가 된 것이고, 그죠? 공유주의 비극이라는 게 그렇게 된 것이고, 그러니까 시장 실패에서 우리가 함께 봤던 거잖아요. 그런 거고, 보이지 않는 손 자체는 시장 메커니즘을 말하고요. 정부가 작아야 된다, 작은 정부론이고, 완전 경쟁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요자와 공급자의 수가 무수히 많아서 서로 완전 경쟁을 하고 있는 이런 체제, 그런 걸 좀 떠올려 보셔야 됩니다. 자, 이제 그렇게 보시고요. 14번으로 이제 가 봅니다. 자, 시장 실패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시장 실패의 종류를 한번 열거해봤었는데, 여기 보니까 한 마을에 적당한 크기의 목초지가 있었대요. 그런 뭐 어쩌고저쩌고 했죠. 근데 이게 지금 보니까 이게 바로 공유지의 비극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게 이제 공유지 내지는 공유자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예, 공유지의 비극이에요. 공유지의 비극. 요건 이제 공유자원이라고 하는 것의 성격이 어떻게 됐었나요? 공유자원이다라고 하면 얘는요, 배제성과 경합성을 가지고 우리가 좀 나눠봤잖아요. 그죠? 배제성과 경합성을 봤을 때 배제성이 있다 없다? 배제성이 없다. 그래서 비배제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비배제성에다가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경합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앞다투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앞다투어서 이 공유지에 있는 이 풀들을 막 뜯어 먹는 거죠, 지금. 네,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공짜이니까, 배제성이 없는 공짜인데 경합성이에요. 내가 먼저 차지하지 않으면 다른 애가 이걸 독차지할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공유지의 비극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것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도 이제 뭘 말씀드렸었냐면요. 해결 방안 같은 게 있는데, 일단은 있잖아요. 해결 방안에서는 이거를 사유화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에요. 경제학적으로 보면 사유화를 하면 지 거는 지가 아낀다 이 말이에요. 이게 누구의 것도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건데 사유화를 해버리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규제가 있죠. 규제가 있는데 우리가 규제 종류도 뭐 여러 가지로 나눠봤지만, 예, 여기에서 이제 직접 규제, 간접 규제가 다 가능해요. 직접 규제, 간접 규제가 다 가능하다. 직접 규제다 그랬을 때는 아예 못하게 통제해버리는 것이고, 간접 규제다 그랬을 때는 유인 정책을 쓰는 거죠. 그죠? 여기서는 경제적 유인을 주는 겁니다. 경제적 유인을 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이제 규제 방법이 다 가능한데요. 자, 옳지 않은 걸 찾아봐라 그랬어요. 위에서 나타난 시장 실패 주된 요인은 무임승차자 문제다 그랬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 무임승차라는 말을 어디서 이제 많이 쓰냐면, 저거는 이제 무임승차자 문제는 공공재에서 주로 많이 쓰죠. 네, 그걸 좀 보셔야 돼요. 이 무임승차자 문제다 그러면 이거는 또 공공재에서 주로 나타난다. 공공재. 공공재 같은 경우에는 얘는 특징이 뭐였냐면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이었거든요. 비배제성과 그러면서 비경합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가지고 시장이 형성이 잘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다 무임승차하려고 하니까 아무도 돈을 내려는 사람이 없으니 공급자도 선뜻 나서기가 어려워져 버리는 거죠. 자, 이런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 실패 주된 요인이 무임승차자 문제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공공재 쪽으로 좀 가야 될 듯 하고요. 보기의 사례에 나타난 재화는 배제 불가능성, 비배제성이죠. 그리고 소비의 경합성을 특징으로 한다.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공유제 비극이고, 이러한 시장 실패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하나는 재화의 재산권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아까 사유화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런 것까지 함께 들여다보시면 됩니다. 15번으로 갈까요? 경합성과 배제성을 고려할 때 공공재에 가까운 것이 뭐냐 그랬습니다. 이 중에 공공재에 가까운 것이 뭐냐? 등대죠, 등대. 등대는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이에요. 돈을 내지 않은 사람한테 등대 불빛은 보여요. 그 다음에 이제 비경합성. 한 사람이 봤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게 아니잖아요. 예, 이런 게 이제 등대가 바로 이제 공공재 성격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있잖아요. 도서관 같은 거는 뭐라고 봐야 돼요?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요, 경합성은 있어요. 자리가 무제한은 아니잖아요.
가보면 항상 줄 서 있고 막 이러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국립도서관이다 그랬을 때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지만 비배제성이 있지만 경합성이 있기 때문에 아까 봤던 우리 공유지, 공유자원에 해당되는 얘기로 보셔야 되고,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이건 어때요? 요금을 받잖아요. 유료잖아요. 유료예요. 유료인데 고속도로는 막힐 때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저건 요금을 내고 이용하는 요금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금제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경합성 그리고 배제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그리고 올림픽 주 경기장이다 이렇게 했는데 요거 같은 경우도 요금제 성격이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듯 합니다. 그래서 이참에 또 우리 되게 중요한 이 공공 서비스의 구분을 한번 해놓고 가야 되겠죠. 사바스의 공공 서비스 구분이 있었습니다. 공공 서비스의 구분을 할 때 우리가 이제 네 가지로 나눴었는데 빠르게 한번 볼게요. 배제성이 있습니다. 배제성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돈을 냈냐 안 냈냐 이거죠. 예, 배제성이 유무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경합성이 있습니다. 경합성 소진성이라고 하는 개념인데 여기서도 유무가 있었어요. 유무. 이래가지고 이렇게 나눴을 때 배제성도 있고 경합성도 있는 게 상당히 많죠. 이거를 이제 사적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배제성은 있지만 경합성이 없는 경우 방금 전에 얘기했던 요금제들이 있습니다. 요금제. 이 요금제들은 결국에는 나중에 가면 이것이 이제 자연 독점이 된다는 거죠. 자연 독점이 된다. 이런 거 기억해 내셔야 되고, 배제성이 없고 경합성이 있는 경우를 아까 공유자원이다 라고 얘기했고, 공유자원에 비극 문제가 생긴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배제성이 없고 경합성이 없는 경우다 이렇게 하면 이게 공공재가 되고, 공공재는 무임승차자 문제 때문에 시장이 제대로 형성이 못 된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종류 같은 것들은 여기에 이제 해당되는 것들 잘 좀 찾아내시는 연습을 하셔야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이렇게 표가 그대로 또 다시 또 제시가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린 거고요. 이 다음 표에 제시는 공공서비스 유형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그랬을 때, 자 방금 전에 이제 썼던 거 기억해 보면서 한번 볼까요? 배제성과 경합성이다 있다면 그거를 뭐라 그래요? 이거를 사적제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자, 그리고 배제성이 있지만 비경합성이다 이렇게 된다면은 이게 이제 요금제였었어요. 요금제. 자, 그리고 이제 비배제성과 경합성이 있다면 공유자원이다 그랬고, 복습 제대로 되네요. 공유자원. 그 다음에 이제 비배제성, 비경합성은 공공재 이렇게 됐던 부분입니다. 되죠? 자, 요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좀 보실까요? 그랬을 때 기억. 자, 기억이 아까 사적재라 그랬는데 한번 볼까요? 기본적인 수요조차 충족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이나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부분적인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이건 맞는 얘기죠. 이거는 이제 돈을 내고 이용을 해야만 하기 때문에 돈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고려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니은이 아까 이제 요금제라 그랬는데 누구나 차별 없이 동일한 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다. 그러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배제성이 있는데 어떻게 누구나 이용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용 못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요거 2번 같은 경우에는 이 무임승차 유인이 강하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시장 실패 가능성이 더 커지고 정부의 규제 가능성이 가장 높은 제어다 그러면 공공재로 가는 게 맞는 설명일 듯 합니다. 그 다음에 자, 이 공유재 비극에 대한 얘기가 또 나왔고요. 그 다음에 또 리을은 과소 또는 과다 공급을 초래하는 만큼 원칙적으로 공공부문에서 공급해야 될 서비스다 그랬는데, 정확하게는 이거는 말이에요. 공공재다 그랬을 때는 과소공급이죠. 과소공급. 과소공급이라고 해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정도로 이제 정리를 하시고요. 됐죠? 자, 2번이 답이었다라고 봐두시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과소 또는 과다 공급이다 그랬을 때는 시장 실패한 유형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 측면으로 보고 정확하게는 과소 공급입니다. 시장 부재. 자, 거기까지 봐두시고 그 다음에 시장 실패의 원인이 아닌 것 뭐 간단히 나왔습니다. 시장 실패의 원인이 아닌 것은 여기서 이제 X 비효율성 그렇게 찾으시면 되고요. 18번입니다. 공유재적 성격을 갖는 공공서비스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끼리 짝지어진 것이 뭐냐. 이래서 다 찾아봐라 이렇게 했는데요. 일단 인간은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개인이라고 전제한다 그랬는데 요거는 맞는 얘기겠죠. 그죠? 예. 공공서비스 공유재적 성격이라 그랬어요. 인간은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개인들이 모여 있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보면 소비의 배제가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런데 경합성이 있는 공유제에 대한 정부의 실패가 아니라 시장 실패니까 니은은 틀렸어요. 그 다음에 공유제는 비용 회피와 과잉 소비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자, 이거 돈 안 들이고 이용하려고 하는 게 공유제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비용 회피가 틀려요. 디귿도 틀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과잉 소비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랬구나. 그러니까 이게 서로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다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비용 회피가 있고 돈 안 내려고 하고 과잉 소비도 하게 되죠. 예, 그래서 이거는 않는다에다가 X를 하시는 게 좋겠네요. 그리고 사적 극대화가 공적 극대화를 파괴하여 구성원 모두가 공멸하게 되죠. 이게 그래서 공유제 비극이다라고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딘의 논문에서 공유제 비극으로 설명됐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것도 하나 참고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바로 답은 2번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부 조직의 내부성이 있습니다. 우리 또 이제 정부 실패 한 가지로 내부성 얘기하죠. 그죠? 예, 내부성이 있는데요. 이거는 자기 조직 내부의 이익을 도모하는 이런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관료 조직이. 그래서 생기는 이제 비효율성이 있는 것인데요. 여기서 보면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려고 그러고 최신 기술에 대한 집착도 있고 정보를 또 이제 자기네들만 보유하려고 하는 것도 생길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공익과 무관한 내부 조직의 목표를 설정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제 파생적 외부 효과를 통제한다 그랬는데 파생적 외부 효과가 결국에는 이게 정치적인 어떤 그 문제점들 같은 것들하고 연결된단 말이에요. 정치적인 고려를 하는 거 자꾸만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것도 내부성하고 직결 좀 되죠. 그래서 외부 효과 통제하는 게 아니라 파생적 외부 효과가 더 나타날 수도 있는 그런 여지가 이제 생긴다라고 봐두시면 될 듯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20번으로 가서 파생적 외부 효과에 관련이 있는 내용을 찾아봐라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소득 재분배 정책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한다 그랬는데요. 파생적 외부 효과랑 관련이 있는 것만 딱 좀 찾아보죠. 소득 재분배 정책은 우리가 이제 결국 빈부격차 문제랑 관련이 있다라고 봐야 되고, 죄인의 딜레마 게임 이론으로 설명이 된다 그랬는데 저런 거는 뭐 과점 시장 같은 거에서 주로 많이 설명되는 얘기고요. 하딘의 목초제 비극이 또 나왔는데요. 목초제 비극이 아까 공유제 비극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앞서 봤던 시장 실패 한 가지 종류로 우리가 또 얘기했던 거 아니겠어요? 단지 시장 경제 문제점들이네요. 보니까 앞에 나와 있는 것들은. 그 다음에 4번 시장을 통한 가격에 의하지 않냐고 다른 경제 주체에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있을 때 발생한다 그랬는데요. 시장을 통한 가격에 의하지 않고 다른 경제 주체에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있을 때 발생한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파생적 외부 효과랑 관련이 없는 설명이에요. 그죠? 자, 그리고 경기 불안정을 취하기 위한 정부 개입이 오히려 경기 변동을 증폭시킬 가능성을 경계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게 5번이 바로 이제 답이 되는 겁니다. 이 정치적인 고려가 있어요. 우리 그걸 한번 좀 볼까요? 자, 이게 정치적인 고려 같은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정치적 고려. 우리가 이제 여기에 뭐가 있냐면요. 인위적 경기부양 같은 게 있거든요. 인위적인 경기부양. 일부러 말이에요. 계속 호경기 상황처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돈을 막 풀어가지고. 예, 그래야지, 야, 이 정권 때 되게 뭐 모든 일들이 다 잘 되고 있어. 뭐 이런 것들로 이야기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인위적 경기부양 같은 것도 있고요. 이익 집단 같은 데 있잖아요. 이익 집단의 과도한 요구를 막 수용해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표가 되니까. 그죠? 표가 되니까 일부러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있잖아요. 부정부패 같은 게 나타나기도 하죠. 그죠? 포획 현상 같은 건데 그건 이제 권력의 편제 쪽이니까 정적 고려에는 해당은 돼요. 일단은 쓰기는 쓸까요? 부정부패 같은 것들이 있죠. 부정부패 이런 부분들이 막 나타나거든요. 이 정치적 고려들이 많아요. 정적 고려들이 많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권력 편제로 인해서 포획 현상이 벌어지는 거 이런 것들이 부정부패랑 좀 연결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파생적 외부 효과다 그랬을 때 정부가 잘해보려고 뭘 하긴 하지만은 이거로 인해서 오히려 경제 상황이 더 안 좋아지는 이런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경기 불안정을 치유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하지만 개입을 하면서 오히려 경기 변동을 증폭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이 파생적 외부 효과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보실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정부의 규모와 역할에 대한 행정이론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찾아보래요. X 비효율성은 과열된 경쟁에서 나타나는 정부의 과다한 비용 발생이 아니라 얘는 뭐였어요? 이거는요. 독점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건 최신 문제입니다. 2017년도에 이제 국가직 문제인데 이거는 독점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라고 보셔야 돼요. 독점 때문에. X 비효율성은 정부가 독점적인 지위에 놓여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비효율성이다. 그래가지고 1번이 바로 답이 돼버렸어요. 지대 추구 이론이 있습니다. 규제나 개발 계획과 같은 정부의 시장 개입이 클수록 지대 추구 행위가 증가하고 이에 따른 사회적 손실도 증가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거래 비용 이론이 있습니다. 당사자 간의 협상 및 커뮤니케이션 비용과 계약의 준수를 감시하는 비용도 거래 비용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대리인 이론은 주인 대리인 사이에 정보 비대칭성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대리인이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하는 경우에 역선택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그죠?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정보의 제약 같은 것 때문에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정보가 잘못됐을 가능성이 있을 바에는 가장 좀 비용도 안 드는 이런 선택을 하려고 하는 거, 뭐 그런 것들도 이제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 거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다 맞는 얘기들이니까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22번으로 갑니다. 자, 복지국가의 공공서비스 공급 접근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민간 부분을 조정, 관리, 통제하는 공공서비스 기능이 강조된다 그랬는데 이건 어때요? 민간 부분을 조정, 관리, 통제하는 공공서비스 기능이 강조가 된다. 자, 민간 부분을 조정, 관리, 통제하는 공공서비스 기능. 자, 그랬는데요. 자, 지금 있잖아요. 복지국가에서는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비대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요, 민간 부분을 조정, 관리, 통제하려고 하고 공공서비스를 직접 제공해 주려고 하죠. 그 다음에 서비스 배분 준거가 재정 효율하다 그랬는데 요거는 이제 틀린 얘기가 되죠, 그죠? 효율성하고는 조금 거리감이 있어요. 복지하고는. 그리고 공공서비스 형태는 선호에 따라 차별적으로 상품화된 서비스다 그랬는데 그렇지 않죠. 선호에 따라서 다 자기의 개성이나 자기의 요구에 따라서 다 맞춰주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 다음에 성과관리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관점에서 이루어진다 그랬는데 요게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관점이라기보다는 이거는 효과성이나 이런 것들을 좀 따지기가 또 좀 쉽지 않은 측면도 좀 있거든요. 예, 그런 거를 좀 우리가 감안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거 답은 1번으로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여기까지가 일단은 1장에서 우리 기본 이론들이 됐고요. 그 다음에 2장 행정철학과 이념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행정철학과 이념으로 가봅니다. 자, 1번 보시면 이제 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이제 나왔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행정이 추구해야 되는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1번 행정은 정부의 단독 행위가 아니라 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 행위로 변해가고 있다 그랬는데 맞는 얘기죠, 그죠? 이 거버넌스 시대가 왔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행정은 사회의 공공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합니다. 예, 요 부분 때문에 이 문제가 맨 앞에 가도 되지만 여기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행정은 사회의 공공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는 거죠. 행정 철학이 있어야 돼요. 이념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행정은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재원의 확보와 사용에 있어서 국회의 통제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자, 이제 행정은요, 당연히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서 재원을 확보해야 되고 사용에 있어서 당연히 국회 통제를 받아야 돼요. 이 부분은 분명히 이제 국민의 돈 아니겠습니까? 그죠?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이 재정 민주주의 실현을 반드시 해야 되고요. 행정의 본질적 가치로 능률성, 책임성 등이 있다 그랬는데 수단적 가치로 정의, 형평성이 있다 그랬는데 거꾸로 뒤집어져 있네요. 그죠? 이 반대로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답을 4번으로 이렇게 찾아가시면 됩니다. 우리가요, 참 그거 넘어가기 전에 요거 한번 해보죠. 행정의 가치가 있습니다. 행정의 가치, 행정의 가치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행정의 가치에 보니까 지금 본질적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본질적 가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수단적 가치가 있다는 거죠. 수단적 가치. 두 개가 나눠진다는 것은 기본으로 좀 봐두시고 본질적 가치로 우리가 봤던 게 뭐 공익도 있었고 그 다음에 정의도 있었고 자유나 뭐 형평성 같은 거 있죠? 형평성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을 대표적으로 우리가 꼽아보지 않았나요? 그죠? 네,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여기에 수단적 가치다라고 했을 때는 나와 있는 있잖아요. 뭐 그런 거 있었죠. 경제성 같은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비용이 적게 드는 거. 그 다음에 비용 대비 산출이 많아지는 것을 우리가 능률성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또 능률성의 측면도 있고 그 다음에 수단적 가치에서 또 이제 효과성도 우리가 같이 봤었어요. 효과성 같은 거. 그리고 이거는 이제 능률성, 효과성 합치면 생산성이다 뭐 이런 식으로도 공부를 했었어요. 그 다음에 수단적 가치로 뭐 가외성 같은 거 뭐 이런 것들도 이제 꼽아 봤었고요. 그죠? 뭐 이런 등등의 것들이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사회적 자본으로 신뢰 같은 것도 얘기를 했었고 투명성이라든가 뭐 합법성 같은 거, 민주성 같은 거, 그죠? 민주성, 합법성 뭐 이런 것들 뭐 많았단 말이에요. 예, 많았어요.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수단적 가치다 그렇게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이 방식과 과정의 문제 같은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이제 수단적 가치로 이렇게 몰아서 봤었기 때문에 4번을 답으로 찾아가시면 딱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으로 가봅니다. 넘어가죠. 2번으로 가가지고 행정의 민주성 확보 방안과 관계가 없는 것을 찾아라 그랬는데요. 자, 이게 보시면은 행정 정보를 공개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민주성 확보를 한다는 것은 다양한 주체들이 다 같이 행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행정 정보도 공개가 돼야 되고요. 행정 과정 자체에 참여의 기회를 많이 줘야 됩니다. 민주화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행정 통제 강화를 위한 책임성의 확보도 민주성과 관련이 있죠. 그죠? 그리고 행정 구제 제도들을 확립해 가지고 기본권을 침해받은 국민이, 그러니까 행정의 집행 과정의 기본권을 침해받은 국민이 그 기본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런 조치들이 또 필요합니다. 그 행정 구제제도 확립이 있어야 되는데요. PPBS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우리가 계획예산제도라고 해서 공부했던 거잖아요. 계획예산제도가 행정의 민주성 확보냐? 글쎄, 뭐 연결이 직접 되지도 않고요. 그다음에 이 계획예산제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계획예산제도잖아요. 다시요. 계획예산제도다라고 하면 이거 좀 장기적으로 짜는 예산 제도였잖아요. 그죠? 장기적으로 이제 고민을 하고 장기적 플랜을 짜는 것인데, 계획 예산 제도. 그래서 막 5년씩 막 이렇게 짜는 거죠. 5년 장기의 플랜을 가지고 짜는 겁니다. 이렇게 짜다 보니까 이거는요. 그러므로 얘가 갖고 있는 특징이요. 하향식이었어요. 하향식이니까 이건 중앙 집권적인 거거든요. 위에서 계획을 짜가지고 이대로 실행해야 돼라고 내려보내주는 방식이에요. 이게 과연 행정의 민주성 확보랑 직결될 수 있을까? 글쎄, 오히려 분석해보면은 반대 방향일 수도 있어요. 그죠? 물론 PPBS가 행정의 민주성을 뭐 저해했다, 망가뜨렸다, 이렇게는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렇지만은 행정의 민주성 확보에 PPBS가 들어간다라고 말하기는 더더욱 어렵겠죠.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으로 한번 가보죠. 행정에 있어서 민주성의 내용이 아닌 것, 이렇게 또 했습니다. 각종 이제 통제, 규제 이런 것들은 좀 필요합니다. 그죠? 네.